얼마 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과 더욱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담은 워싱턴 선언. 핵협의 그룹 설립으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체계 기반 마련은 물론이고 미 전략 핵 잠수함 한반도 기양 약속까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받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함께 논의할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호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한미관계,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 미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강규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해볼 점은 무엇인지 세 분께 한마디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면 한미 동맹에 대한 성격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선언문,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미 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이 뭐냐 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뭐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보면은 영역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슈는 포괄적으로, 그다음 국익은 전략적으로 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면 미래로 행동하는, 전진하는 동맹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 바로 거기에 적합한 부분이 가장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게 워싱턴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민 교수님. 이번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배경을 보자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루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서 미국 측에서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의제라든지 어떤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동맹으로서의 어떤 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3년에 한미 상호 방호 조약으로 시작됐던 그 군사안보 동맹인 한미 동맹이 7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2020년대 들어서 그러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워싱턴 선언으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온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갈수록 첨예해지는 그 경제안보, 그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한미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정상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부분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나와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이 만났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만났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7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또 10년 단위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물, 특히 어떠한 상징적인 성과물을 내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서서 이호령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가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성과가 잘 도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미동맹 50주년, 60주년 어떤 게 있었나 좀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장차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것은 워싱턴 선언으로 빛을 발했다, 이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선언, 한미 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등등 여러 가지 수사가 이제 붙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으로 역사적으로 의의가 많다,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의 새로운 관계, 특히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떨까요, 센터장님?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이 올해 또 70주년이고 또 70주년을 계기로 이전의 정상회담 부분과 좀 몇 가지 차이점들이 보여지는 그런 선언문과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공동 합의문과 또 선언문이 나온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이번에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독립적으로 워싱턴 선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워딩 자체가 1953년에 한 번 있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하던 그날 워싱턴에서는 참전국 16개국이 워싱턴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한반도에 이러한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올해 한미 양자가 동맹국가가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워싱턴 선언에는 북한이 핵 위협으로 한반도에 불안정을 가져올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봤을 때 지금의 한국의 위상 또 한국의 또 높아진 그러한 국방력과 관련돼서 한미 양자가 워싱턴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향후 70년이라고 말씀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70년을 향해서 이러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네.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953년 10월 1일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네. 그때 전문 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역시 6개 조항을 채택을 했는데요. 참 우연찮게도 여섯 숫자가 딱 맞는데 일부러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민 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요?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긴 공동성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을 시작했지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워딩 자체가 길어졌잖아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요 의제로 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문을 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진 것이고요. 첫 번째 중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두 번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세 번째가 철통 같은 한미 간 양자협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협력, 인도태평양 영내에서의 한미협력,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한미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세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지역에서 그 차원에서의 협력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원자력 이용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뤘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이 세계 물동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 통상 부분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논의를 했고 마지막에 철동 같은 한미 간 양자협력 강화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변함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와 더불어서 경제안보 부분, 그런데 미래 첨단 기술 분야를 두고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인적 비율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공동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뭐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지난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를 보여줬다라는 뭐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2.0이 출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사실 우리가 동맹 관계를 얘기할 때 좀 부부 관계를 은유로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대부분 기혼자신 것 같아서 뭐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금혼식, 은혼식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40년, 50년 이런 건데 70년이다. 상당히 축적된 되게 신뢰관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거시가 많이 모여있다는 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재적인 발전 동력들이 이제 밖으로 분출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한미동맹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한미가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없고 두 국가가 같은 방향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경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2.0이라는 네이밍을 붙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뭔가를 업그레이드된 또 중압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 보다 넓은 지역, 보다 다양한 이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동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일까요? 한미 정상이 발표하는 워싱턴 선언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이종석 국방장관이 신문 기고를 통해서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선언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의의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냉전 체제에 체결이 됐다면 그로부터 냉전이 종식이 되고 냉전이 종식된 질서가 지금 또 새로운 전환기적인 그런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확장 억지와 관련돼서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북한에게는 우리의 확고한 억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동맹에 대한 확신을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워싱턴 선언에 담긴 NCG를 또 나토의 MPG와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MPG 같은 경우에는 1966년에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될 점은 NPT는 1970년에 비확산 체제라는 게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비확산 체제가 가동되기 전에 만들어진 게 NPG인 거죠. 그리고 비확산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모두 다 합의를 하고 또 우리는 NPT에 1975년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입된 이후에 미국이 이런 MPG와 같은 핵공유 체제와 관련된 걸 만들었느냐? 그럼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걸 바로 한미동맹 양자 간에 만든 것이 이번에 최초이고 이걸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센터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한미 양자 간의 확장 업체 협의체라는 뜻인데, 즉 핵 협의 그룹 NCG. 이 NCG를 창설했다는 것을 공식화한 점, 뭔가 의미가 또 특별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NCG에서 이제 그 협의를 한다라는 부분과 또 MPG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MPG 같은 경우는 나토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29개, 미국까지 합하면 30개 국가가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NCG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 협의, 훈련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한 그 내용을 갖고 한미 간에 양자 간에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부분을 둘 다 정상에게 그 사항을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거는 확장 억지 강화라는 부분이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이 확장 억지 강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고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메커니즘 틀 안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이고 만약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간다면 여기에서도 그 수준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보다 확장시킨 부분, 그러니까 억지력도 동시에 강화를 시켰지만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유연한 대응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같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감 해소라는 부분을 또 일소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확장 억지 강화라는 개념이
이게 뭐지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런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확장 억지라는 그 개념도 굉장히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 운용 체계 등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가장 머리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전술핵 배치, 그다음에 핵 보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있어 왔던 것을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NPT 회원 국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확장 억지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헷갈리는 게 이 나토의 핵 기획 그룹이 이제 NPG 맞잖아요. NPG와 NCG 이 굉장히 좀 그 헷갈려요, 교수님. 이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 글자 중에 하나만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NPG 같은 경우는 핵 기획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채택한 것은 NCG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협의 우리말로 했을 때 그 차이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한미 간에 체결한 창설한 핵 그룹,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나토식 핵 기획 그룹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나토가 그 핵 기획 그룹을 미국과 만들 때는요. 그때는 아무래도 냉전 시기에 미수 간의 어떤 그 핵을 둘러싸고 군비 경쟁을 할 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최초의 시도인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서 어떤 그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만든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다자의 그 핵 운영 그룹을 어떻게 이제 그 기획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러한 초기 단계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플래닝이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토식 어떤 핵 기획 그룹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중점을 둔 것은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실행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확정학적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문제가 되었던 분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핵 위협했을 때 유사시에는 어떤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 능력을 동원하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의구심이 있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구심을 줄이려면 어떤 게 좋을까? 기획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모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방어, 어떤 그 움직임을 해줄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협의를 한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줄이고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획보다는 실행. 이라는 말을 채택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나토 같은 경우는 거의 30개국이기 때문에 이게 잘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양자 협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70년간의 군사적 협력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한미 간의 핵 운영을 둘러싸고 함께 어떤 기획이라든지 실행, 경험을 쌓아가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NPG와 NCG 네네. 안 헷갈리시죠?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 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아무튼 NCG 창설을 통해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두 분 전문가가 설명해 주신 대로 확장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까지 그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 조금 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확장 억제는 지난 한미 양국이 계속 밝혀왔듯이 잘 작동해 왔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경험이란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좀 간과되고 있는데 협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핵 보유국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핵과 관련된 프로세스나 정책,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연구나 아니면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과 같이 이제 협의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다 확실한 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일각에서 차관복급으로 이게 협의체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은 또 너무 고위층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상징성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또 네. 너무 실무적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너무 지엽적인 거에 매몰될 수 있는 반면에 차관복급 정도면 어느 정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관건은 얼마나 이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큰 성과를 달성했는데 동시에 또 한반도 주변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정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 지상 배치는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북핵에 대해 상당한 억제 효과를 또 낼 수 있는 다양한 또 메커니즘이 움직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센터장님이 핵 잠수함 추진이라든가 뭐 네네. 전술핵 뭐 이런 좀 다르지만 전략 네네. 자산 배치 등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핵 잠수함이 기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시한 거는 굉장히 북한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강하고 또 동맹 국가들에게 확장 억제가 강화와 관련돼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뭐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이라는 것은 은밀성인 거죠. 그중에 또 핵잠수함이라는 것은 위성을 통해서 잡히지 않는 유일한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보면 1981년 이후에 한 번도 한반도에 기항을 하지 않았는데 네. 바로 이러한 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기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지난 5월 4일 날 미국의 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의 잠수함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잠수함 사령관이 같이 잠수함에 타고 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언론에 보여줬었죠. 이거는 워싱턴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핵잠수함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동맹 국가들에게 억제력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은밀한 자산이 동맹국의 억지력을 높여주는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핵무력 투사가 가능한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주변국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특히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이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박사님? 뭐 사실 주변국 중에서도 중국이 핵심이죠. 뭐 중국으로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중국으로서도 또 크게 나쁘게 볼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으로서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은 미국의 확장 억제가 기존에는 이제 북한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진행됐다는 점이 있지만 요번에 이제 워싱턴을 통해서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 확장 자체가 중국에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도 그 주미 주중 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미 간의 이러한 확장 억제 채널 협의를 가동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론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반길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따라서 겉으로는 좀 강경한 자세를 보이더라도 내심으로는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미국이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크게 현상과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핵 관련해서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핵 사용 관련 연합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 이게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향후 핵에 대한 한미 연합 연수 훈련이 가속화될 거라는 예상인데 어떻습니까? 훈련 부분이 강조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 보면은 유사시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사용하는 핵작전에 대해서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과 관련돼서 같이 기획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겠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란 TTX 부분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도 우리 이전에도 해왔었는데 그거를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그 부분에 보다 좀 집중화된 그러한 시뮬레이션과 TTX의 연습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외에도 연습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또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효성을 갖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에 적합한 연습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그러한 연습에 의해서 무슨 문제점이 또 식별이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식별을 갖고 또다시 연습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발전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습 부분은 항상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네, 그럼 이번 선언이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 말은 보다 강화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민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한미 간의 핵을 포함한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관리하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고 수준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업그레이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이 야기하고 있는 안보 위협이 굉장히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의 영합방위 태세도 그 수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이 가지는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에게 주는 중요성, 가치가 커진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한미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중요성이 미국에 커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최첨단 제조 역량 기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부분에서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또 미국을 하여금 한국을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부과해 준 거죠. 네. 이러한 부분이 종합이 돼서 이번에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 관련된 그 조항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같아서 6개 조항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넣어서 합의문 자체가 책 한 권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또 워싱턴 선언의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방안이 좀 수립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6개 조항이 아니라 책 한 권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한미 간의 어떤 협력을 할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합의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도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최고 수준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제도화한 토대를 만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 간의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해서 기획이라든지 운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러한 핵 전략 운영하는 것이 절대 극비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맹국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미국이 어떻게 핵 전력 운용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의견을 개진해야 될 거고요. 그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필드에 나가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동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전력이 운용되는 것을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함께 운용하면서 미국 측에도 우리의 경험을 줘야 됩니다. 한국과 함께 하니까 우리 핵 전력 운용하는 데서 이만큼 플러스가 되고 유용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유사시에 이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핵 어떤 사용에 대해서 핵 전력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함께 실행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미가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올해 열릴 한미 안보 협의회 SCM에도 이런 내용이 좀 담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SCM은 이제 매년 한미의 그 양국의 그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건데 이 SCM이 이제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죠.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장 억지 강화. 그래서 굉장히 강화와 관련된 억지 강화와 관련돼서 무엇이 담길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보면 워싱턴 선언의 맨 마지막 하단 부분에 보면은 대화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확장 억지 강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확장 억지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확장 억지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네. 지점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NPT 체제 준수 부분도 같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NPT 체제를 준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점을 갖고 오면서 동시에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북한에게도 북한 비확산,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고 강압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근거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지점인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SCM에서 이 워싱턴 선언에서 논의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이제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 기획과 방향 부분이 만들어진 이상 이 여기에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논의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SCM을 통해서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억지를 강조를 하지만 억지와 동시에 대화라는 것도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함이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모저모도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한미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하여 한미 양국이 동맹 70주년의 바탕 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워싱턴 선언 채택을 통한 핵협의 그룹 창설,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까지 다각화된 연합방위 태세로 앞으로의 170년을 함께 We Go Together. 오늘의 지식 포커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함께 논의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양국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우며 한층 더 다각화된 동맹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핵 위협에 대비하여 한층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우선 핵협의그룹을 창설, 핵 운용 관련 기획과 실행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언을 통해 양국은 전략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와 함께 핵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갖춰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상호 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 앞으로 핵에 기반한 구체화된 실행 계획과 함께한 한미 간 안보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이모저모.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양국은 동맹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으로 확장,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나아갈 것을 밝혔는데요. 먼저 양국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공동 성명을 통해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사이버 적대 세력 억제에 관한 협력 확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안보 증진은 물론 사이버 범죄 대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동맹의 다각화, 구체화를 위한 한미양국의 노력, 안보 측면은 물론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향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을 기약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및 제조 등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핵심 광물과 같은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협력에서의 성과,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까지 한미동맹은 이제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동맹으로 지평을 확장해가는 전례 없는 수준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네잎플러버와 같아서 찾기도 어렵고 운이 좋아야 한다는 아일랜드 속담처럼 지난 70년을 끈끈이 이어온 한미동맹.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 170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한미동맹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중에 하나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간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부분인데 이전 회담보다 훨씬 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핵우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 그 한미 간의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한미 동맹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인 그 영역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포괄성에 담긴 부분이 크게 사이버 분야와 우주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버인 거죠. 핵우산이 우리가 그 전통 안보를 통해서 억지력을 강화를 했다면 이제 비전통 안보에 해당되는 사이버 분야에서 사이버 우산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이버와 관련돼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누구냐? 세계적으로 가장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화폐를 탈취를 하고 그렇게 탈취된 화폐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투자를 한 거죠. 이런 것과 관련된 가장 불법적인 분야를 사이버 분야에서 하는 게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강조가 됐고 그래서 사이버와 관련돼서 정보 공유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대응체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미국의 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올해 3월 초에 발표한 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맹과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이제 자유롭고 열린 어떤 그 개방된 인터넷 사용,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만들어진 규범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기술이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그러한 정책적 기조 위에서 사이버 안보 전략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한 것은 한미 동맹이 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센터에 말씀해 주신 북한의 어떤 불법적인 사이버 그 영역에서 불법적인 어떤 활동을 갖다가 제재하고 보다 사이버 안보 영역을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영역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미가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 부분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이버 공간은 외에 한미 간의 우주 공간을까지 또 공유하고 또 공조하겠다는 확대를 좀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이 우주 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주를 둘러싼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경쟁을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사님?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영토적으로는 되게 작은 국가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사이버나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향력을 확대해야 될 공간이고, 특히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 강국은 꼭 선진국이라는 또 정치적 상징성도 있고 또 군사적 도메인을 떠나서 경제적인 이익도 막대하고요. 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우리가 손을 맞잡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한미 양국이 기술 경제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번 회담에서 입증해 준 점도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전환기적인 국면이고 향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걸 왜 이렇게 구분을 짓느냐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는 기술에 국가의 네임택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뭐 공유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험 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 기술에 국가의 네임택이 계속 붙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기술에 네임택이 붙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이러한 기술이 수정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안보 분야에서 위협을 가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경제 안보라는 것이 뭉치게 되고 또 기술 안보라는 것이 개념이 합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신흥 기술과 관련돼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시킨 부분도 바로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의 NSC의 안보보좌관이랑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두 분이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겠다,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에서의 경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기술 동맹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반증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그 정상회담에 이 경제 사절단이 122명입니다. 경제 살려야 됩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수님? 우리 정부가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 기술 분야죠.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 같은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부분, 또 우주 부분까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을 갖다 선정해서 그것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기업들 중에서 그 우리 기업들에게 함께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들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보면 한국 측에서도 미국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미국 측에서도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2명에 달하는 최대 경제사를 갈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 59억 불의 어떤 그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총 50건의 그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절반 분야가 바이오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스턴을 방문하셔가지고 보스턴 클러스터라고 하는 아무래도 바이오의 어떤 핵심 단지를 그 방문하셔서 한미 간의 협력,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이만큼 열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 간에 협력을 한다면 양국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도 미래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 협력이 경제 협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 등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도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에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국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입법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고 입법 사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부 단독으로 바이든 행정부 단독으로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모이셔가지고 이미 최대한 양국 정부가 그 문제 해결에 위해서 협의를 해왔고요. 어느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왔고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셔가지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 부분이 최고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 그러한 문제는 한미 간의 어떤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어떤 그 양국 간의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라든지 산업부 장관 간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같은 고위부 채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몇몇 변수가 있었지만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을 다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준 회담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 박사님, 중국 입장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제 좀 더 고상한 말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이제 관영지가 중에서도 이제 환구시보 같은 그런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원색적인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양쪽 채널 모두에서 약간 좀 감정적인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담 전에 이 외신 인터뷰로부터 거친 말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 맞습니까? 네, 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대만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뜻의 이제 불륭치회라는 사자성어를 가져다 썼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청나라 때 포정령이라는 작가가 쓴 요제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요제지 자체가 무슨 사서삼경처럼 꽤 거창하고 뭐 고상한 서적은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책인데, 이런 데서 인용을 따서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죠. 예. 차세대 인재 육성 관련해서도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미래 동맹 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청사진으로 큰 기대를 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인재 육성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가 가치 동맹을 표방하고 있는데 거의 가장 적절하게 들어맞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문화도 공유하고 사상도 공유하고 신념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00년을 더해서 170년의 한미동맹을 외쳤는데 아주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에서 또 바쁜 일정들이 많았는데 궁금해지는 게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눈여겨본 적 있습니까? 이 박사님? 네, 뭐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정상회담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미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뭐 동부와 서부에 걸쳐서 이제 몇몇 기관들을 방문을 했고 국방성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뭐 저도 그렇고 같이 가신 일행분들도 그러는데 이전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상당히 저희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 사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뭐 격앙이라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약간 흥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보여준 것은 정말 양국에 있어서의 크나큰 진전이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지 반응이 긍정적이고 뜨거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한미일 협력 강화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수님이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한미일 삼국 협력이 강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일본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셔가지고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일본 관련된 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들께서 의견을 좀 교환하실 것 같고요. 우리 정상께서 워싱턴 선언이 일본에도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일 협력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항해서 한미일이 이제 그 대응 수준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 제조 기술, 그다음에 소제품, 장비 기술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삼국 간의 협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일 관계가 밀착이 되면 될수록 북한이 압력을 느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그 심적 압박이 많이 오겠죠. 근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원하는 것이 6개 국가 중에 바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구도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6개 국가 중에 어떤 누구도 지금의 국제 질서가 신냉전 체제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북한만 지금의 체제가 신냉전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이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조치로 취해왔었는데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한미일이 더욱더 협력을 공고화시키는 계기를 북한이 오히려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북한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외교에서의 자주라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워싱턴 선언과 관련돼서 북한의 반응이 재밌게도 중국, 러시아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받아서 북한이 반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종속되는 그러한 외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로 워싱턴 선언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또 잘 이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요. 또 미래 발전적인 한미동맹 위해서 또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또 아이디어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정상회담은 하고 나면은 후속 조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상회담이 모든 걸 귀결시켜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미동맹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가치 동맹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란 동맹국 하나고 미국은 또 여러 동맹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두 국가가 이익이 100% 합치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두 국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니까 사실 우리도 후속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익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획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 교수님. 예,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순서가 이전과 달랐어요. 예전에는 양자협력, 한미가 양자협력, 지역협력, 글로벌협력 이런 순서였는데 이번 공동성명은 글로벌협력, 지역협력, 한미가 양자협력으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변모하고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 양국 굉장히 방점을 두었다, 강조했다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동맹이 성공한
모범 동맹으로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 전략 동맹으로서 나갈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그렇다면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영내에서 인도太平洋 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만의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한미 양자 간 협력 강화하는 부분, 첨단 기술 부분에서 한미가 협력 강화 나갈 때 그러면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안보나 경제 부분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국익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중요한 외교 경제 파트너인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보다 더 균형 잡히고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우리의 외교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센터장님. 네, 그 대통령께서 갔다 오시고 나서 평가를 하실 때 가치 동맹을 주춧돌로 해서 안보 동맹, 산업 동맹, 그다음 과학기술 동맹, 문화 동맹, 정보 동맹을 각 분야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분야 관련돼서 지금 민 교수님이나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분야들이 다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각 분야별로 또 분야 간의 그런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 인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동맹, 미래로 향해서 나가는 동맹이 글로벌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결실을 맺은 워싱턴 선언. 핵심 내용이 좀 잘 이행되고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잘 관리돼서 미래 한미동맹의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사상 두 번째의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구현을 합의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구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무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